네, 일반장전입니다. 일반장전은 사실 오늘은 뭐 다시 우주로 뭐 누리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시점이긴 한데 이미 지난주에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다 알고 계시고 오늘은 성공을 하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고 기원을 합니다. 온 국민이 다. 사실 이게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제 일부 종목들이 조금 약간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또 모르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워낙 많은 날씨 변수와 부품상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일단은 좀 시장 움직임 보자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매크로로 다시 전향을 했고, 이번 주에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미국의 부동산 지표들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거는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부동산, 주택 매입하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매입하지 말란데 우리는 매입하라고 지금 방향이 좀 다르죠. 근데 우리의 아킬레스건도 이 부동산입니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제 매물화가 될 거고 그 매물화 과정에서 지금 오늘 또 아침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미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대출 부담에 급격히 둔화되는 시그널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비즈니스 인사이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는데요. 이전치가 561만 채, 예상은 539만 채인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골드만이 저걸 경고했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24일 날에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오는데 이전치가 59만 1000채, 이번에는 58만 5천채. 이것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예상보다 더 낮으면은 미국에서는 보통 현상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꺼내겠죠. 왜 그러냐면은 모기지 금리가 지난 1년간 미국의 정책 기준금리는 약 100bp가량이 올라서 1.75%인데 지금 모기지 금리는 30년짜리가 5.3%인가? 5.65%. 네, 30년 모기지 금리가 1년 동안 300bp, 3%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물 소비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동산발, 사실은 돌아서 올라가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게 바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주고 수위를 낮춰놓고 있고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합니다. 24일 날 연준이 아마 이 보고서를 낼 텐데 우리의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 정태근 팀장도 계시지만 건물주잖아, 건물주. 네, 자꾸. 네. 그러면 소문이 있더라고요, 건물주. 그냥 소문입니다. 소문이에요? 소문이에요. 뭐 하여튼. 제가 그분 꼭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는 있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서 제가 또 주제 넘지만 이야기 꺼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계속 경제 정책 방향하고 부동산 정책이 오늘 아침에 또 확 또 쏟아지던데 뭐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어쩌고 네. 저는 국내 같은 경우는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 네. 지금 서울 집값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250만 호 뭐 늘리는 건 좋아요. 늘리는 건 좋은데 근데 어디다가? 그러니까 땅이 있나? 제일 먼저 이제 부지 선정이겠죠. 그 부지 선정하게 되면 이제 지역민들과 어떤 그런 부분도 그 있을 건데 그런 철도 마찰을 같은 거 다 밑으로 내리고 그 그러니까요. 위에다 덮어가지고 또 네. 늘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또 그 아까 철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저 어디죠? 그 광운대 쪽에 지하철 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지. 그 같은 경우도 그게 없어지기만 하더라도 이게 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지가 좀 나온다고요? 아니 어찌 보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지하철 기지가 소음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좋은 요인들이 또 해소가 되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도 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개발 네. 호재 뭐 이렇게들 하죠. 근데 사실 그 개발이라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부동산도 그렇지만 자산들이
코인 시장도 그랬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가 더 높게 사줘야 된다라는 기대감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막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20, 30대 MZ 세대들의 영끌, 뭐 대출 레버리지에서 뭐 지금 계속 보도들은 나오지만 네. 뭐 누가 더 높게 사줘. 지금 높게 사조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제 대출하신 분이 잘 버티냐가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대출 부담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커뮤니티를 본 글도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뭐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공급보다는 지금 결국엔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250만 원가 아니라 25만 원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시장이 싸게 공급이 되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평균적으로 집값이 8억, 10억인 상황에서 LTV를 80% 늘린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집값이 떨어지며 그리고 집 구매력이 그만큼 올라가냐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문제는 구매력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란지 시장의 방향성은 간단한 논리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매 포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구매 포기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장세는 조금 둔화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꺾임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수요 대비 공급 대비 수요라는 거죠. 공급이 약간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부족한 상황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구매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부동산 가격은 쉽게 그러니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시겠지만 이게 건축비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게 토지 매집 비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드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네. 요게 잡히지가 않는다라면 부동산 원가가 분양가가 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매 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뭐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여건을 보게 되면 성장 폭이 둔화가 되는 건 동일하지만은 이게 급격하게 꺾인다? 뭐 물론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 하나만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1분기 때 미국의 주택 자업 건수가 5759건이거든요. 근데 저게 이게 어떤 수치죠? 주택 자업 아니, 건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수치냐는 거죠. 뭐 전에 비해서 올라간다? 이거를 제가 어디와 비교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2019년 1분기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이전과 그리고 오르고 난 뒤에 차업 건수를 비교를 한 건데 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모기지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차업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버틸 만한 버티고 여력이 있다.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 차업의 선행 지표인 모기지 연체율 요것도 2007년, 2009년 그때와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때 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한 10% 수준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죠. 네네. 근데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테스트하는 것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아직 네. 쉽게 안 꺾이고 금리를 어느 정도 타겟팅을 했을 네네. 때 예를 들어 4%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정도에서 연체율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감당하고 있는 은행들이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네. 스트레스 테스트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안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죠. 아. 네. 우리도 해야 된다. 네네. 우리도 해야 되고 어제 우리 코스피가 그냥 속절없이 미끄러지고 환율이 오르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속으로 뭔가 지금 곰고 있는 거를 덮자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도려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뭔가를 쌓아야 되는 이래서 이제 잠깐 꺼낸 건데 너무 깊게 가면 길어지면 안 돼. 네. 네. 그 정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떤 결론을 줘줘야 돼. 결론은 그래서 만약에 부실이 발생되게 되면 그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채권 출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신용정보, 빌드코프 저희 전 시간에도 고려시중 정보를 하실 그런가요? 텐데. 네네네. 이게 뭐 부실촉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뭐 종목을 결국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 고려신용정보하고 리드코프밖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네. 뭐 인버스 ETF 네. 전 시간에 또 신혁승 이사가 얘기했던 뭐 ETF 관련된 뭐 그런 거기다가 것도 하나 더 얹으면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정도? 나이스 평가 네, 정보. 그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정리만 네네. 닦고 정의민 차장은 저는 좀 쉽게 가겠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낙폭이 제법 있었어요. 그간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가장 하락폭이 좀 크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요인이 있었어요. 예. 네. 그 미국의 다음 이제 하락 타겟이
부동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매도를 위해서 가격 인하를 했던 물건이 외환위기보다 지금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주택이 안 팔린다, 기존 주택이 안 팔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이제 또 시스템 리스크가 좀 우려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제의 어떤 좀 구조가 비슷한 한국, 일본이 가장 또 이 환율 변동성이 좀 취약한 국가다 보니까 네. 아마 선제적으로 이제 거기에 좀 매물이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추정하는 것도 좀 있는데 일단 뭐 저는 미국의 상업은행 쪽에 이런 대출 자산들의 건전성 뭐 이런 또 뉴스를 보니까는 그게 훼손될 일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거야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해서 뭐 저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와 훨씬 똑똑한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다 감안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더 정하는 게 아닐까 좀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막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소비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방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 인상의 속도랑 또 폭의 감소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 어떤 부동산 한 그 가격의 한 그러니까 팩터로만 보고 악재로만 이제 딱 인식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약간의 언론 시각의 좀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게 이제 과거와 같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렇게 전이되는 일은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고 나면 이제 사후 약방문이 다 잘 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10년 만에 다시 터질 그러니까 일은 거의 없다고 미국은 봅니다. 경험했고 터졌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알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이죠, 우리는. 우리는 근데 우리도 경험했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 2007년도에 하우스포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2008년도에. 근데 그래도 뭐 그때 상당히 강남 부동산 가격도 열반 이상 꺾이면서 되게 그때 심각하게 문제 됐었잖아요. 그러게 뭐 하여튼 결론은 내야 돼. 결론은 빨리. 네, 결론을 좀 빨리 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소비고 인플레이션이고 이제 가장 핵심은 돌고 돌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결국 식량과 에너지예요. 네. 식량과 에너지고 저의 시각은 계속 범에너지가 조정 시에 그래도 매수 1순위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역시 좀 신재생의 양대 대표적인 종목. 뭐 이게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태양광으로 끝나는 게 조금 이상한 논리이긴 합니다만 아니야, 뭐, 그렇지 결국에는 않아요. 범에너지 쪽에서 조정 시의 기회를 보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OCI와 삼강 M&T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뭐 부동산 신탁이나 지난번에 한번 살짝 다뤄보려고 했는데 전혀 뭐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번 주에 미국에서 부동산 지표들이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를 알고는 있자. 그리고 또 우리한테도 직접 영향이 있는 아킬레스 건일 수 있다. 이런 것만 주지하기 위해서 한번 꺼냈고요. 그래도 두 분이 또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또 붙여주셨습니다. 자, 내용 정리한 것만 좀 보시고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